안녕하세요. 정진혁 교수입니다. 캐롤라인 대학교 AI 리터러시 2입니다. 예, 지난 해에 제가 리터러시 1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2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1 렉처입니다. AI와 인류의 미래. 부제는 튜링 테스트를 넘어서. 그래서 이 위크 1 교재에서는 생성 AI 원리 이해와 인간 고유성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말을 할 뿐이다. 자, 이게 1주차의 핵심 명제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명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론 시간에 아주 자세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이 확률적 앵무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AI의 환각, 즉 hallucination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며, 세 번째, 튜링 테스트와 인간의 고유성, 도대체 튜링 테스트가 왜 중요하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 특히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AI를 도구로 정의하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주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두려운 존재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터미네이터나 이런 모습,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모습, 또는 이제 일자리 위협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나는 너무 좋다, 마법의 도구로서 자비스, 아이언맨에 나왔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와 같고 만능 해결사 같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존재, 마법의 도구. 자, 분명히 다들 아직 두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이 과정을 함께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AI를 마법의 도구로서 자비스와 만능 해결사처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트 1입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확률적 앵무새와 넥스트 토큰 예측. 뭔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영어로 Generative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범용 인공지능은 Generative 똑같죠? AG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중간에 J가 뭡니까? General이에요.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거를 AGI라고 그러죠. 자,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 즉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력값을 잘 쓰는 게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출력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Next Token Prediction입니다. 토큰은 어떤 AI를 활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토큰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에 나왔던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예전에 우리 버스를 탈 때 토큰이 있었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토큰입니다. 그래서 LLM, 즉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앞에 나온 단어들을 보고 다음에 올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뭐 나중에 뭐 GPT 킬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검색을 하면 AI를 쓴 글들이 뭐 표절이 높게 나온다. 그런 경우는 AI를 잘 못 쓰는 경우고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표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높게 나올 수가, 왜냐하면은 인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확률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옆에 보시면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확률적으로 서울이 99.8%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을 찾아내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토캐스틱 패러트라고 얘기해요. 확률적 앵무새. 앵무새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을 그럴듯하게 흉내내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이 예전에 뭐 초창기에 나왔던 말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화를 내며 신하들에게 타자기를 던졌다. 이거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타자기가 없었잖아요. 그 시절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잘 못하고 흉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 앵무새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 패턴을 따라할 뿐 진실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할로시네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 돼요. 그 제재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환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뻔뻔하게 생성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세종대왕이 이만 타자기가 아니라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러면 이제 적는다라는 거죠. 세종대왕 맥북 투척 사건은 1420년은 비슷하죠, 그죠? 집현자 학사들이 혼민정림 창제 반대하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로시네이션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할루시네이션이 없으면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뭐 소설도 그렇고, 맞죠? 창작 소설, 뭐 그다음에 SF, 그다음에 뭐 영화 시나리오, 뭐 기타 시 이런 것들이 창작이잖아요. 그 크리에이티브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라든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책을 쓴다든가 이럴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환각이 발생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점점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확률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부보다 얘는 이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문맥상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자서전을 사람들이 써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자서전을 쓰는 경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준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걸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이걸 서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짓말. 그래서 자서전은 하려면은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AI를 변환해서 책을 이제 어구를 바꾸고 조금 보완하는 거 외에는 자서전을 쓰는 경우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공백입니다.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 받으면 빈칸을 상상력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학습하지 않은 그래도 요즘 학습한 게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거 다 채워내는데 초창기 좀 심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의성입니다. 생성형 AI 본질은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 있어요. 창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까 저처럼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역인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맹신하지 말고 한 번씩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제 활용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을 요약해 보면 AI는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 확률적 계산기이다. 앵무새처럼 말을 흉내내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일부 의미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환각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Trust but verify. 파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과 AI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를 AI를 대체자가 아니라 확장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확장하고 확장, 지능을 증강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가 아주 유명했는데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이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었고 그런데 오늘날 AI는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튜링 테스트 이후 생성형 AGI가 1950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금방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60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를 넘어서 말을 잘하는 것과 지성을 갖춘 것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없는 것이 신체적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도덕적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공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AI가 못하는 것, 즉 실제 신체적 경험. 그래서 뭔가를 learning by doing인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체험을 하면서
나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쓸 때 윤리적인 거를 잘 도덕적으로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엠퍼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을 갖추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AI 강점입니다. What AI does best. 속도 끝내주죠. 인간이 10시간 걸릴 자료를 10초 만에 수행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구현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AI를 만나면서 제가 그 구현하는 거를 정확도를 높여줬더니 뭐 책 한 권, 뭐 이런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식의 양이에요. 인터넷상에 거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책을 뭐 옛날에 10,000권만 읽으면 대단하다 했는데 요즘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용성입니다. 24시간 지치지 않고 불평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247이라고 그래요.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247. 자, 그러면 인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What humans do best. 첫 번째 질문하는 능력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해요. 그 단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육하 원칙 같은 거를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강점인 거고, 우리가 또 인간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죠. 경험을 통한 가치,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간. 물론 이것도 AGI가 생긴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AGI는 뭐 최소 3년에서 최대한 10년 안에 이게 AGI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5년. 그다음에 이제 맥락을 연결하는 거예요. 흩어진 정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인간의 능력 강점인데, 이런 게 이제 AGI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대체자가 아닌 확장자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1+1은 2 이상이다. 인간과 AI가 서로 이렇게 휴먼과 AI가 서로 해서 인간이 가장 그 단순 작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건축에 비교한다면은 시공사들한테 줘가지고 언제 공정률 따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참 잘해요. 근데 시공하기까지의 건축 전반적인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거를 설계도를 그리는 건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설계하는 능력과 이 AI의 실행력이 만나면 슈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지식의 증강 또는 지능의 증강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AI를 조여하지 말고 유능한 부하 직원이나 비서로 채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트 3입니다. AI와 소통하기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를 다룰 건데, 이 중에 이제 페르소나 전략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제 프롬프트 창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게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도스 창으로 돼 있었어요. 검은 화면에서 어떤 이제 영어로 명령어를 쓰곤 했었을 거예요. 여기 좀 저같이 7080 X세대들은 이런 게 익숙할 거고, MZ세대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창이 원래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이자 대화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왔던 용어인데 AI에서 컴퓨터니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 얘기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잘 설명해야 되고 내가 AI를 잘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모르면 AI도 모른다라고 보면 돼. 나의 거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AI의 성능은 사용자의 질문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라는 게 단순 질문이 아니라 구성화된 구성력이 있는 잘 조화된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AI한테 하는 것보다 그 구체적인 역할, 롤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I에게 롤을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주변 답변의 품질 획기적으로 달라져. 예를 들어 비포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줘. 이러면은 아주 지루한 답변이 나오는데, 애프터를 보면 너는 유치원 선생님이야. 그럼 딱 좁혀졌죠. 그래서 인공지능 5살 아이에게 동화처럼 설명해줘. 그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 롤 하나 주는 거가 굉장히 범위를 좁혀주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사례를 들어놨는데, 사례에 대한 이론을 좀 설명할게요. 일단 지식 탐색할 때 이제 그 기본 정의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습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배드 프롬프트는 AI 정의해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질문을 길게 잘 안 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찮으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항상 뭐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길게 맥락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6화 원칙 한 6화 원칙만 잘 지켜도 됩니다.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굿 프롬프트를 어떻게 되면 페르소나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좋죠? 누구 타겟 독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 예시를 하나 더 이렇게만 해도 훨씬 좋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케이스 두 번째인데 쉬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lain like I'm five. 그래서 5 years old. 롤은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 이거 롤. 태스크는 생성형 AI 설명. 그리고 제한상 constraint는 확률. 데이터와 같은 어려운 용어는 금지해서 마법의 요리사 비유 사용해라. 이렇게 딱 적어줬죠. 그러면 어려운 개념을 아날로기 비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층 분석하는 페르소나인데 전문가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롤은 20년 경력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AI 윤리 전문가이고 태스크는 AI 기술 발전이 화이트 컬러 직군에 미칠 긍정 부정 영향 분석. 그리고 포맷은 형태가 중요하죠.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딱 형식을 정해주면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소설가를 빙의하는 방법인데 2050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SF 소설 도입부를 써줘. 그리고 주인공은 낡은 로봇 수리공이야. 분위기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느와르 스타일로 해줘. 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배경, 주인공, 분위기를 설정하면 환각을 창의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 환각 hallucination이라는 게 창의성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설이라든가 SF 소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튜터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나는 AI가 창의적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야. 정답을 주지 말고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줘. 멋있죠. 그러면 이 AI가 바로 소크라테스로 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지식 자판기가 아닌 사고 파트너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도 가능한데 반대 입장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대학생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이에 반대하는 인문학 교수 입장에서 돼요. 내 논리 허점 이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얘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허점을 지적해 주는 거 굉장히 좋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인문학 교수 입장이 돼서 나를 비판하도록 하게 되면 내가 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 수 있죠. 이거 사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는 확증 편향.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이거를 이쪽에 맞춰가지고 내가 드리려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깨고 논리를 강화할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시키는 예시인데요. 이제 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역사의 5대 사건을 선정해 줘. 결과는 연도, 사건명, 주요 내용, 의, 칼럼을 가진 표 형식으로 정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게 되면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해달라고 해줘야 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럼을 적어줘야 더 정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AI한테 셨을 때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때 쓸 수 있는데 자 예시를 볼게요. 대학생 대상 AI 스터디 모임 이름을 10개나 지어줘. 언어 유희나 트렌디한 밈을 섞어서 재미있게 만들어줘. 예시 너 T야? 아니 난 GPT야.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얘를 좀 다양한 상황으로 예시까지 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하면은 AI는 질보다는 양, 아이디어 발산 단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0개 금방 만들어내요. 10개 한 100개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선택지를 고를 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정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톤 앤 매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매우 정중하고 격식 있는 이메일 톤을 바꿔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써줍니다. 단순 번역을 넘어서 상황에 맞는 뉘앙스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실제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샘플을 얘한테 주고 이 샘플의 형식의 어조와 동일한 톤으로 해주려면 해줍니다. 이 샘플을 줬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이제 환각 테스트인데요. 자, 그래서 16세기 조선에 스마트폰이 발명되었다고 가정하고 정약용이 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서문을 고어체로 창작해줘. 아, 재밌죠? 그래서 AI 환각 능력을 역이용해서 창의적인 픽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타임 슬립이라든가 타임 뭐죠? 타임 슬립하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그 갑자기 뭐 포크네 셰프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떻습니까? 연산군 때 갑자기 타임 시프트를 한 거잖아요, 그죠? 또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는 가상의 스토리잖아요. 그 현대판 요리사가 조선 시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정말 굉장히 재밌는 창작 영역. 이런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AI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트 4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과제 및 성찰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AI는 나의 조수로서, 나의 마법사로서, 나의 아주 귀찮은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협업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찰 보고서는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대략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이 주제를 제가 그 포럼에 올릴 거예요. 우리 과정에서는 포럼이 총 3번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두 댓글로 토론을 진행해야 되고 댓글로 3회 이상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 주제를 요거를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쓴 과제를 여기다 올리는 것도 좋아요. 500자 내니까 A4 한 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 저는 이 과정은 AI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AI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AI는 뭐 무료도 많이 있고 유료도 있는데 제미나이가 그래도 무료 버전에서도 어느 정도 글의 성능이 좋고요. 뭐 아주 긴 글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통해 가지고 초안을 작성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AI 초안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수정을 해야 돼요. 비판적 시각으로 오류와 한계를 좀 수정해 보는 거예요. 바꾼 말을 바꾸고 해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지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성찰을 하는 거예요. 협업 과정에서 느낀 점을 한번 코멘트로 남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준다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AI 시대 인간의 고유한 역할 주제로 에세이를 쓰려고 해. 정확하게 이제 했죠. 그리고 키워드는 공감과 윤리 창의성이야. 그리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500자 에세이 초안을 써줘. 그러면 이제 입력하고 복사해 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AI한테 시켜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 좀 써보면 좋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별도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할 건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판적 수정이라는 거예요. critical editing. 그래서 AI 글을 그대로 내면 0점인데 다음을 체크하면서 빨간 펜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함도 체크해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소리인가 환각도 보는 거예요. 근거로 든 예시가 사실인가 그리고 온기 그다음 나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는가. 그래서 초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고 어떻게 그래 다시 코멘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본 로그가 있을 거고 최종 수정본과 코멘트가 있어 내가 고친 글과 왜 이렇게 고쳤는지 이유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AI를 가지고 잘 썼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은 합용 역량, 정교하게 사용했는지, 비판적 사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완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주 학습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은 일단 AI는 확률적 앵무새다. 그래서 AI는 의미를 모른 채 다음을 예측하는 경우다. 그리고 환각을 주의해야 된다. 환각이 창의성이기도 하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활용해야 된다.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검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역할을 부여하면 지능이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 이제 협업자인데요. AI는 대체자가 아니라 나의 오그멘트, 즉 확장자, 즉 증강이라고 해요. 지식 증강자이다. 이 부분이 핵심 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서는 이제 일상 속에서 일상 속 짜증이 있잖아. 이런 거를 비즈니스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울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고통의 중력이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이게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이론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준 프롬프트를 어떻게 결과를 만들고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제가 시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